악몽에 시달리며 그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두 사람이 사건을 당했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동생은 문을 열어줬다는 자책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언니는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표 교수님, 참 단 한순간의 일이고 이게 정말 뭐 24시간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정말 단 한 번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참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직접 피해를 겪어보지 않으면 네. 저희가 이제 피해자학에서 사고나 범죄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오랫동안 조사 관찰해서 연구한 결과가 네. 조금 일반화가 되는데요. 네 단계의 심리적 정신적인 전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단계가 처음에는 최초 반응이라 그래서 상당히 충격, 공포, 분노,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네. 그런 좀 충격 상태이고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거나 극복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무질서 혼돈이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무질서 혼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고나 범죄가 있기 전과 그 이후가 도저히 같지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다시 자기에게 어떤 죄책감을 묻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서 이 무질서 혼돈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상황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분노, 공격, 충동도 나타나고요. 이유 없이 물건을 부순다든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외현화하지 않고 내현화해서 네. 은둔하고 기피한 것,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가고 도주하고 혼자 사그라드는 현상이 가장 위험한 이 무질서 혼돈 단계의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극 중에 또 인물이 미진이라서 저는 더 섬찟했는데요. 네. 동생은 점점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숨기만 하고 은둔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는데 사건 이후에 언니는 좀 다르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무질서 혼돈 단계를 어느 정도 외부의 도움이건 자신의 어떤 노력이건 뭐 신앙이건 뭐 힘을 받아서 조금 극복하면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회복과 수능이라는 단계인데요. 회복이란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일상적으로 느꼈던 평범한 행복을 다시 맛보고 싶다. 네. 내 삶을 다시 찾고 싶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단계예요. 의욕이 생기면 이제 방법을 찾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러한 피해를 당했어. 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라는 단계가 올 수가 있어요. 정상화라는 것은 범죄 피해를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처와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사실은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 씨거든요. 네. 댄스 가수였던 분이 교통사고 당해서 어느 날 무릎 아래 다리가 없어지셨어요. 그때 최초의 반응, 충격, 분노, 공포,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주변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혼돈과 무질서 과정을 거치고 다시 자신도 의지를 살려서 재활치료 받고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찾은 정상화라는 거는 휠체어 댄스를 추는 거죠. 나는 이제 다리를 못 쓰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청소년 홍보도 하고 범죄 예방도 하고 휠체어 댄스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삶의 방식 찾아 나가시는 건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적인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큰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동생은 그렇게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언니도 살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뭔가의 그림자가 느껴지고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고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요, 원인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외상을 당한 이후에 생기는 공통적인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피해자들은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안심을 하고 이걸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니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아니면 상실할 만큼 네. 큰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 생기는 건데요.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 경우는 개한테 물린 경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일어났죠. 일본 지진 같은 그런 네.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성폭력, 그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구분하거든요. 네. 자기 몸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외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폭력은 그 경계를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의 인식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너가 예뻐서 그렇다.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니까 아이는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아까 그 보신 것처럼 그 사건이 이미 끝이 났는데도 계속 그 사건이 머릿속에 리와인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재현이 돼서 자기는 네.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죽고 나니까 상실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것도 저런 폭력적으로 자살을 통해서 죽게 되면 그 언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성폭력에다가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더 못 살게 되는 거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죠. 남편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뇌는 감정적인 뇌가 발달을 먼저 하고 그다음 이성적인 뇌가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폭력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뇌를 건드리거든요. 그럼 이성적인 뇌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털만 봐도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위험하게 느끼게 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차는 피하면 되지만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성폭력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한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유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까 화면을 보니까 네. 남편의 반응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단 네. 막 짜증을 내고 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정 불화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가정 불화뿐만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엄마가 저 아이를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럼 과도하게 불안해해요. 근데 그럼 그 아이는 엄마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거든요. 네네. 그런 아이들은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저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애들은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세대 간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대가를 좀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피해자도 마음이 다쳐버리고 또 심지어는 아이까지도 마음이 다치는 거 이런 것도 무서운데 그 피해당한 아이들이요. 성적 경험 없이 자라는 일반 아이들과는 또 어떤 징후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지금 아이들은 이게 아동이기 때문에 이게 성인하고 물론 성인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동이기 때문에 이후에 삶에 계속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 성에 대해서 아이가 조숙한 행동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성폭력을 당했던 아마 이거는 아버지한테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돼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폼이 초등학교 그때 2학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웬 아줌마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척 들어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폼새가 이게 무슨 아줌마 같은 그런 좀 성적으로 굉장히 조숙한 그런 느낌을 네. 좀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좀 조숙한 느낌을 좀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좀 성 발달이 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발달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게 한번 왜곡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으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자유행위가 뭐 좀 더 네. 심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매달리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아이들이 좀 크면은 혹시 내가 레즈비언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게이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성 정체감에 대한 혼돈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내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네. 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목적을 향해서 자기 성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랑해 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성을 좀 부적절하게 좀 네. 이렇게 목적화해서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성인기까지 이게 계속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 성인기까지도 이 후유증이 계속돼서 사실은 이제 조금 청소년기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